108페이지. 보나프는 돌아오겠죠? 모릅니다. 그는 돌아올 것이다. 무어인들은 생각한다. 그는 유럽의 도박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장교 클럽에서의 브리치 게임도 승진도 여자도 마찬가지. 잃어버린 고귀함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그는 돌아올 것이다. 사랑을 향한 발걸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가슴이 뛰는 이곳으로. 그는 여기에서는 오직 모험만 겪었으니 거기 프랑스에서 본질적인 것을 찾겠노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환멸 속에서 깨달을 것이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오직 이곳 사막에서만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모래의 위험, 밤, 침묵, 바람과 별의 나라는 여기서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만약 어느 날 보나프가 돌아온다면 그 소식은 첫날 밤부터 투항하지 않은 종족들의 땅에 널리 퍼져나갈 것이다. 사하라 사막의 어딘가에서 200명 부하들의 한가운데서 그가 잠들어 있다는 것을 무어인들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침묵 속에 낙타를 이끌고 우물로 갈 것이다. 보리를 비축하고 총의 놀이새를 점검할 것이다. 그 정오 혹은 그 사랑에 이끌려서. 이거는 보나프라는 그 낙타 부대 장교에 대한 무어인들의 얘기입니다. 약간 이 대비가 이 사막에서 약간 전설 같은 존재로 자신들을 괴롭힌다고 해서 일종의 공공의 적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는 프랑스로 돌아갔지만 이 사막이 그리워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막의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을 일종의 그 보나프라는 인물을 통해서 저는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112페이지. 노예는 말없이 난로에 마른 나뭇가지를 얹고 타오르는 불씨를 훅 불어 타오르게 하고 주전자를 가득 채우며 어린 여자의 정도의 힘만 쓰면 될 일에 삼나무로 더 뽑아 올릴 만한 근육을 사용한다. 그는 평온하다. 그는 차를 끓이고 낙타를 보살피고 밥 짓는 놀이에 열중한다. 대낮의 폭염 아래에서는 밤을 향해 걸어가고 얼음장 같은 별빛 아래에서는 타는 듯한 한낮을 염원한다. 여름이면 눈의 전설을 들려주고 겨울이면 태양의 전설을 들려주는 북쪽 나라들은 그 얼마나 행복한가. 눈에 띄게 바뀌는 것도 그다지 없는 한정막 같은 열대지방은 또 얼마나 불행한가. 그러나 이곳 사하라 역시 행복한 곳이다. 이런 낮과 밤 덕에 인간이 한 희망에서 다른 희망으로 그토록 간단하게 오갈 수 있으니 말이다. 사막의 일종의 풍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마 너무 멋진 문장이라서 아마 마킹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장으로 따지면 6장의 사막이네요. 사막에서 그리고 114페이지. 내가 처음 만난 노예는 신음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에게는 힘든 내색을 해보일 상대도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일종의 막연한 체념을 느꼈다. 길을 잃고 헤매다 힘이 다 빠져 눈밭에 드러누운 채 꿈과 눈을 몸에 두른 산 사람의 체념 같은 것이었다.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은 그의 고통이 아니었다. 그는 그다지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한 인간의 죽음 속에서 미지의 한 세계가 죽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의 마음속에서 꺼져가는 영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았다. 어떤 모습의 세네갈 대농장이 어떤 모습을 한 모로코 남부의 하얀 도시가 망각 속으로 차츰차츰 사라지는 것일까. 나는 알 수 없었다. 그 검은 덩어리 속에서 단지 준비해야 할 차와 우물로 끌고 가야 할 가축 같은 하찮은 걱정거리가 꺼져 가는 것인지를. 이것도 사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막에 대한 아름다움을 얘기하다가 결국 사하라 사막에 추락하게 되죠.
그게 7장의 이제 사막 항복판에서 하는 걸로 시작됩니다. 나는 거기서 몽상에 잠긴 채 가만히 있다. 사람이란 모든 일에 적응하기 마련인 것 같다. 30년 후면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해서 한 인간의 기쁨이 엉망이 되지는 않는다. 30년이건 사흘이건 그것은 단지 관점의 문제다. 하지만 어떤 모습들은 잊어버려야 한다. 이제 나는 나의 길을 계속한다. 벌써 피로와 함께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 여기에 신기루가 있는 게 아니라면 내가 스스로 신기루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보다. 어이! 나는 소리를 지르며 두 팔을 올린다. 하지만 조금 전 움직거리던 그 사람은 검은 바위일 뿐이다. 네, 이제 인기가 추락해서 사막에서 생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기루라는 게 실제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멀리 신기루가 보이고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게 바위고 누군가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없고 저 멀리 뭐 숲이 보이거나 산이 보이거나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런 신기루들을 보는 장면이 있고 한없이 걸어가서 물을 찾기 위해서 걸어가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거기서 동물도 만나고 식물도 잠시 만나는 장면들이 있고 결국 물이 다 떨어지고 밤사이에 맺혔던 이슬을 먹기 위해서 이슬을 받아서 겨우 유지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토하기도 하고 결국은 이제 죽기 위해서 뭐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인가 뭐 모래 속에 이제 들어가서 누워 있기도 합니다. 175페이지죠. 175페이지. 우리는 인간의 일을 하고 인간의 근심거리를 아는 채 살아간다. 우리는 바람, 별, 밤, 모래, 바다와 관계를 맺는다. 우리는 자연의 힘에 맞서 머리를 쓴다. 우리는 정원사가 봄을 기다리듯 새벽을 기다린다. 우리는 약속의 땅을 기다리듯 착륙장을 기다리고 별 속에서 진리를 찾는다. 나는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사흘 전부터 나는 걸었고 목이 말랐고 모래 속에서 발자취를 숫잡고 이슬을 내 희망으로 삼았다. 나는 나와 동료인 인간을 만나려 무진 애를 썼다. 지상 어디에 살고 있는지 까맣게 잊은 채 지냈던 나와 동료인 인간을 바로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존재가 안고 사는 걱정거리이다. 나는 이런 것들이 밤이면 음악당으로 가겠다고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에 대한 그리움, 여기서 동류라고 하는 똑같은 인간에 대한 만남, 그리움 이런 것들이 소중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연의 바람, 별, 밤, 모래, 바다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의 어떤 그런 관계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거의 끝이고요. 전반적으로 책이 잘 읽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오메의 어떤 얼음산에서의 어떤 그런 난파 장면이라든지 센텍쥐페리가 사하라 사막에 떨어져 그 안에서 악천고투하는 결국은 사막에 무어인이었나? 어떤 그 사막에 사는 사람들로 인해 구해지긴 하는데 그 장면이 그나마 가장 잘 읽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장은 굉장히 좋다. 여기 작품 해설 중에서 한 부분만 읽어드리면 217페이지인데 자신의 경험을 세심하게 다듬어 이를 서사적이면서도 서정적이며 사색적인 산문으로 승화시킴으로써 동시대인들을 사로잡았던 생텍쥐페리, 유년의 세계와 성인의 세계를 결코 조화시킬 수 없었던 생텍쥐페리, 이토록 비범하고 복합적인 인물인 그를 둘러싸고 있던 신화는 그의 사망 배경 때문에 더욱 정포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참 신비롭게 된 게 거의 죽음에 또 관련이 있죠. 그는 그때가 2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것 같은데, 그 비행을 하지 말라고 말리는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날아갔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했고 어딘가로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생텍쥐페리의 그 삶이 더 약간 신비롭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디서 들었는데 뭐 비행기가 바닷속에 추락했다는 폭격을 당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추락했고 그 비행기 잔해를 얼마 전에 뭐 발견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텍쥐페리의 삶은 참 뭐라 그럴까요? 하늘에서의 지구를 바라보는, 대지를 바라보는 그런 감성에 젖어 있었고, 그게 결국은 마지막에 어린 왕자라는 책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한 남자의 고독, 그리고 그 사막에서 사막 여우를 만나는 장면이라든지 서로에게 길들여져야 된다는 그런 어린 왕자의 어떤 이야기들이 결국 이 인간의 대지라는 곳에서 출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고독, 한 남자의 어떤 삶의 고독,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그래서 비행을 하는 하늘 위에서 뭔가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비행기라는 게 그 당시에 진짜 목숨을 걸고, 그 안정적인 비행기가 아니죠. 언제 죽을지,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과 죽음의 순간에서 생텍쥐페리가 그 대지를 바라보는, 인간을 바라보는, 동료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굉장히 잘 녹아있는 그런 소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멀리서 하늘 위에서 인간을 내려다보는 그 객관적인 시선, 거리만큼의 어떤 객관화가 되는 시선. 우리가 등산을 할 때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이유가 작아진 세상을 보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늘 위에서 그 작아진 세상을 바라보면 저 안에서 아웅다웅 힘겹게 살아가는 그 인간의 어떤 모습을 멀리서 이렇게 떨어져서 보게 되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보면 인간의 삶은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다시 이 책을 보면서 어린 왕자를 다시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생텍쥐페리 맨 책 뒤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편 비행 업무를 수행하는 중 사막에 추락했다가 살아남은 경험이 담긴 간절하면서도 초월적인 산문집. 인간의 연대야말로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단 하나의 진실이며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 유일한 윤리라는 그의 목소리가 사막 가득히 울려 퍼진다. 여기서 연대, 책임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유일한 윤리. 생텍쥐페리는 하늘을 나는 콘레드 같은 작가이다. 이 작품은 한 편의 시이다. 앙드레 모루아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돼지 생텍쥐페리 펭귄 북스의 책을 읽어봤습니다. 안녕.